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도 없었다며 내란죄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주도권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냉비난했지만 경고했던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판례가 뒤집힌 건데 7조 원 가까운 추가 인건비를 놓고 노사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고 또 내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한번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고 비슷한 단어조차 입에 담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소통하며 법률 자문을 하는 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틀 만에 다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게 석 변호사 주장입니다. 또 계엄 선포가 생방송되지 않았느냐며 내란을 미리 예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등 헌법 절차를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헌법재판소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지, 수사 지연을 위해 변호인 선임을 늦추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건진 법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법원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또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체포의 채자도 없었다고 강조를 했지만 그동안 상반되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군과 경찰 관계자 등의 진술과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특정 인사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물론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이 군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조지호 경찰청장 측도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가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보신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참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헌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와 관련한 이딴 증언과 진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세 번째 거부하면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주말을 거쳐 월요일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된 우편은 수취인 부재와 수취 거부를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와 준비 명령을 송달해야 본격적인 재판에 착수할 수 있는 헌재는 당혹감 속에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도 송달 문제가 논의된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거부하면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전자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헌재는 주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3일까지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헌재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오는 23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수 있었지만 송달이 늦어지며 이미 재판 절차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선포 당시에 경찰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 국수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같은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군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 체포조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특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2인자 윤 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바로 조사에 나섰는데 방첩사와의 소통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체포조 형사 명단을 국수본에 보낸 영등포 경찰서도 압수수색해 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강력계 형사 10여 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한 건 맞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헌수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으로 수사관들을 국회로 보낸 건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 지휘부는 물론 군 조사본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며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기획 담당관과 수사기획 조정관을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오늘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 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 조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수본이 계엄 선포 이후 국군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영등포 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을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체포 작전에 투입하려 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모두 지난달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결정에 앞서 많은 의견을 경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폭락과 재해 피해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농업4법의 경우 시장 기능을 왜곡해 공급 과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남발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야당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서둘러 의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수민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2요구된 법안들은 모두 나라와 국민의 피해를 준다며 제2요구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는 포장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고 한 대행의 제2요구에 탄핵으로 겁박하는 태도는 무슨 의도냐고 반문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뒤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파 공작원부터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조사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계엄 포고령 1호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내란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판교 정보사부대에 북파공작원, HID 요원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집결했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장관이 병력 운용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관련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정보사 건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장갑차와 전차를 운용하는 육군 제2기갑여단 여단장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정보사령부는 물론 육군 전차부대까지 쥐락펴락한 겁니다. 아마 관련 인원이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갔는지 또 어떤 배경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계엄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데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전부터 김 전 장관과 자주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물론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에 개입한 정황까지 캐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김모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김모 전 대령을 긴급 체포한 뒤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살 계획이 있었던 방송인 김어준 씨 주장에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했던 보고서가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김 씨의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보고서는 자신의 보좌관이 작성했던 것으로 지난 14일 작성된 최초 보고서에서 판단 유보 평가를 받았던 한동훈 사살설은 가능성 배제하지 않으므로 암살조가 미군을 사살해 미국의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 낮음에서 가능성 배제하지 않으므로 수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서버 관리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만 있었다는 해명과 달리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복귀해라. 정보사 군인 38명이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납치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로 이송하기 위한 차량까지 이미 계획돼 있었다는 겁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두건을 씌울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명의 선관위 직원을 납치를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증언을 조작을 획책하고 3일 오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를 언급했고 실제 제2기갑여단장이 당일 저녁 판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관련 병력이 출동을 대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엔 정부의 정책방송원 KTV에서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기습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생방송 계획안을 만든 건데 마침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여당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계 긴급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이어 탄핵심판 대리인단 17명 명단도 발표하면서 탄핵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수많은 감시 과정이 있다며 투표용지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보안에 취약한 선관위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부정선거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겠느냐는 의구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상대 보안 점검, 사전투표 용지는 물론 선관위 등의 직인까지 빼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용지를 미리 뽑아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음모론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 완료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별도 장소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출력해 결과를 왜곡하려면 투표용지 발급기와 출력에 필요한 인증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서버 방화벽 등 감시 보안 시스템 해제, 정당 참관인 배제, 24시간 CCTV 모니터링 무력화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개표 조작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온라인과 방송사에 공개하는 용도일 뿐 개표 조작을 위해선 결국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필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점검 당시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보안관제 시스템 작동을 멈췄다며 실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처럼 둔갑하려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보안 대책을 일부 감소시킨 상황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겁니다. 금년 1월서부터 22대 국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경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실제 국정원도 지난 점검 결과 발표에서 전체 5% 정도 점검했고 보안 취약 사항을 발견했을 뿐 부정선거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과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이끈다는 건 지난 16일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피의자 입건 사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이나 지났을 때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는데도 변호인단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뭘 서두에 제가 브리핑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탄핵 심판까지 준비에 들어갔지만 선임계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인단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언제 완료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기가 연내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대응 전략을 만들며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겹친 만큼 변호인단 규모를 키울 필요성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첫 변론기일에 9명이 출석했고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곧 2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초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의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진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송달 간주로 처리해 송달 절차를 완료할지 여러 방식과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는 23일쯤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와 편지 수신과 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과 압수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건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행위고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건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한 뒤에 검찰총장이 직접 검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사팀 반발 등 내홍 조짐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긴 당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밤늦게 전국 검사장에게 직접 서신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줄곧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 사건에서 적법 절차에 관해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통보까지 할 정도로 진척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넘기게 된 것에 대해 내부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 총장은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과 경찰 수사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결국 특수본이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청을 할 때 최종적으로 수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수처와 구속수사 기한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특검이 출범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모든 수사와 기소 권한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점은 변수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할지, 내란 수사특검이 언제 출범할지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주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당시부터 탄핵소추까지 여당이 내란 공범처럼 행동한다고 비난을 하자 국민의힘이 발끈하면서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 징계를 요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이 발언을 계기로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당시 국회 대신 당사에 있던 여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건데 집단 퇴장으로 항의했던 국민의힘이 이틀 만에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적인 선,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적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윤리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논리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에 없던 야당 중진들도 내란 공범으로 고발할 거라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 민주당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정언이 없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도피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계엄 당시뿐 아니라 탄핵 국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태도는 마찬가지였다며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들자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또 한 번 발끈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느냐며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범죄 옹호당 이미지가 벗겨질 순 없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당 안에선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근거에 공감하거나 사법 심사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발언이 적잖게 나왔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말라고 호소하기 위해선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30일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훈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야당은 오늘 현안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도 모두 참석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인선의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인데 백가쟁명식 의견들 속에 비대위 구성의 난기류는 여전해 보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당대표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초재선 그리고 그 이상 다선 의원 등 선수별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밝힌 건 처음이지만 원내 인사들의 의견은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출범할 비대위 성격부터 규정되어야 인물도 추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비대위라든지 뭐가 여러 가지의 그 비대위 성격이 정해져야지 거기에 맞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 같아서 혁신의 방향을 가지고 당을 이끌 분이 됐으면 좋겠다. 경륜과 또 경험을 좀 가지고 좀 이끌어 주실 분이 왔으면 좋겠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5선 이상 중진 기용 혹은 권성동 권한대행의 겸직으로 의견이 추려진 거로 알려졌지만 비주류 중심의 이견은 부담되는 측면입니다. 통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돼 왔다거나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윤 그룹만은 안 된다는 의견이 아직도 적잖은 겁니다. 대통령과 가깝거나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또는 그동안 이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당 주류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꼽는 중진들 사이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는데 대통령 탄핵이란 당 위기 속 당권 투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부담입니다. 인물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논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새 지도부 구성이 올해 안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동안 동결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외환시장과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50원을 넘나들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전날보다 2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장중 1,440원을 넘었던 환율은 당국의 방어 등으로 어렵게 1,430원대로 내려갔는데 미국발 충격에 다시 고삐가 풀렸습니다. 주식시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자 영향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라는 신호를 보낸 데 따른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에 금융당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국회의장도 한국은행을 찾아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 그리고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FOMC 결과에 따라 또 금융시장이 바뀌는 것처럼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대응하고 대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내년 초에는 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증액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높았던 환율이 더 치솟자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대표적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출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익에 타격을 줍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업체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 설비 투자 비용이 늘게 됩니다. 정유와 철강업 등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도 울상입니다.
내년 초 상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이거 한국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가는 거 아니야?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게 때린다거나 일본에 대해서도 뭔가 피해가 가는 정책들이 나온다거나. 금융당국은 일단 기업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은행에 기업 외화 결제와 외화 대출 만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대신 올해 말 예정됐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뤘습니다. 위기 상황 대비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조치를 미룬 대신에 여력을 실물경제 지원에 써달라는 겁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650억 달러로 늘리고 계약 기한도 내년 말로 1년 연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사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환율이 더 오르니까 외환당국에서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외환 보유액이 4,154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인데다 순대외 채권국이어서 외환 위기 우려는 지나치다고 당국은 강조합니다.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 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 국채지수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최고 사령탑이 없는 한국 경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뒤에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 제기하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일부 유튜버 등이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해온 정황과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을 두고 해당 시스템은 개표 결과를 선관위 홈페이지와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 관련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결과 조작에는 선거인 투표지와 사전 조작된 위조 투표지 사이 교체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극우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평균 득표율이 63대 36 비율로 일정했다는 등의 음모론에 실제 데이터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음모론은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부터 본격 확산했습니다. 사전투표 강세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수도권 석권과 선거 압승이 배경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서울, 인천, 경기 사전투표 평균 득표율이 각각 63%와 36%로 같다는 의혹이 확산했습니다.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의혹의 근거로 활용됐는데 정작 선관위 발표는 달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그 외 후보로 나눠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득표율 평균값을 낸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의 수치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63대 36 음모론의 배경은 해당 결과값에서 인위적으로 기타 야당과 무소속의 득표율을 빼고 1대1 구도를 만들어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 변수에 손을 댄 결과 나온 우연의 일치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단 겁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 1대1 구도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집계해보니 63대 36 비율은 단 17개 지역구 6.7%에 불과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정 득표 비율만으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수출한 개표 장비를 활용한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해당 국가로 지목된 이라크, 콩고 민주공화국 등은 우리 민간업체와 계약했을 뿐 선관위 차원 개입은 없었단 설명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직접 도장을 찍어 투표하고 전자개표기를 거친 뒤에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공개 수개표를 진행한다며 해당 국가와의 투표 시스템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등 역시 지역구 용지 하단에 비례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점을 발견하지 못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자택으로 보낸 서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집행관을 보낸 세 번째 시도에서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서류를 받지 못한 거라며 재판 고의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달이 안 된 이유가 고의적인 수령 거부잖아요. 그렇게는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1월 1심에선 의원직 박탈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방북비를 대납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야당의 대표였었던 쌍방울그룹을 통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유지하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등을 추진할 정치적 동기가 분명했고 쌍방울그룹 역시 이 전 부지사의 대남 요청을 받아들인 뒤부터 대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됐고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한 진술 세미나, 술판 회유 의혹은 납득이 힘들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등 정책적 목적도 가졌다며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심리는 항소심에서 끝나는 만큼 이 대표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번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줘서 이 부분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줄어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정확한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정당 후보자 추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의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가 낙선한 뒤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파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 씨를 통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에서 1차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등은 15만 5천여 개입니다. 검찰은 이 파일 가운데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또 명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한 내용,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홍 시장 측근과 주고받은 메시지 파일도 포함됩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증거자료 선별 작업에 참여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나머지 자료의 복원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을 참관한 명 씨 측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홍 시장이 명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명 씨를 통해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명태균 씨에게 복당 부탁을 했고 계속 복당 시도를 했던 것이지 복당 부탁을 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홍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할 때 명 씨 옆에 있던 2명이 이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명 씨와 명 씨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분석하고 있는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는 1차로 확보한 15만 5천여 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만 2주가량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 씨를 통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을 했다는 명 씨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21년 4월 7일 임기 만료로 사퇴한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2021년 5월 10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짜고 거짓말하고 다니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명 씨와 명 씨의 변호인을 직격했습니다. 재직 여부나 특정 기간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근로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의 법적 개념이 1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정립한 통상 임금 기준을 뒤집은 겁니다. 그동안 통상 임금의 조건은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이 통상 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며 제외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다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어쨌든 근로기준법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임금 권리를 찾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간 6조 8천억 원의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재계는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하며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 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인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SK 하이닉스에 4억 5,800만 달러, 6,600억 원의 보조금과 5억 달러, 7,2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미국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데 활용됩니다. 최종 지원 금액은 지난 8월 예비거래각서의 4억 5천만 달러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공장을 건설하는데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미디어연대가 올해 미디어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 언론인들에게 알바트로스 상을 수여했습니다.
미디어연대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김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 이성복 뉴데일리 대표이사, 오정환 전 MBC 노조 비대위원장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황병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명예회장에게는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2년) 연속 대권을 노리는 프로야구 챔피언 기아가 특급 마무리 조상우를 품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광주 호랑이굴에서 37년 만에 축포를 쏜 기아는 우승 주역 불펜 장현식이 LG로 떠나며 왕조 재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마운드 공백을 메울 카드로 국가대표 출신 키움 조상우를 깜짝 영입했습니다. 키움의 내년 신인 드래프트 1,4라운드 지명권에 현금 10억 원까지 얹어주는 조건입니다. 조상우는 시속 150km 강속구를 자랑하는 리그 최정상급 불펜 투수로 올해도 부상으로 시즌을 접기 전까지 44경기에서 6세이브 9홀드, 평균 자책점 3.18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기아는 에이스 네일과 메이저리그 출신 애덤 올러 원투펀치에 조상우까지 품으면서 2년 연속 대권 꿈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조상우 선수가 건강하다고 하면 장현식 선수 못지않은 그런 어떤 퍼포먼스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더 공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2년 연속 꼴찌에 머문 키움은 특기인 유망주 수집을 선택하며 또 미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조상우가 내년 시즌을 마친 뒤 FA가 되는 만큼 지명권과 돈을 미리 확보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키움은 구단별 고액연봉자 40명을 합친 금액에서 올해 LG의 절반도 안 되는 56억 원을 썼습니다. 투자는 적고 스타 선수는 꼬박꼬박 파는 셀링 구단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에이스 안우진이 돌아오는 후년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건데 30살 조상우가 내년 기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 두 구단의 손익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4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예정대로 4선 도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협회와 자신을 향한 거센 비판에 내려놓을까도 고민했지만 천안축구센터 완공과 디비전 승강제 등 진행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게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흐트러지면 한참 천안센터는 물론 디비전 시스템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는 게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축구팬들의 공분을 산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문체부의 자격정지 요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된 것도 지난 2월 부산 아시안컵 유치 실패로 인한 오해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원만하게 갈등을 풀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된 게 여러 가지 후에 문체부 감사 이런 거와 이어지지 않았나. 지난 2013년부터 12년 동안 축구협회를 이끈 정 회장은 단독 입후보였던 앞선 두 번의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교수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최근 새 감독 영입이 불발된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삼성화재를 꺾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거포 비에나가 25점을 올리고 박상하가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블로킹인 10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선 한국도로공사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가 삼성을 간신히 따돌리고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81대 79로 승리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숀 롱과 게이지 프림이 14점씩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DB도 정관장을 74대 57로 꺾고 3연승을 달렸고 각각 15점과 14점을 올린 로버트 카터와 이선 알바노의 쌍끌이 활약으로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 주원웅 회장이 선거 당선 6개월 만에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식 인중을 받았습니다. 주 회장은 지난 6월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가 협회 채무이행 미확인 등의 이유로 인준을 미뤄왔습니다. 주원웅 회장은 체육회에서 문제 삼았던 채무 문제를 한 달 안에 해결하고 협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했던 한파의 기세가 꺾이면서 내일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 상대적으로 추위가 조금 덜하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은 4도로 예년 이맘때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점차 서쪽 지역으로, 모레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고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강원과 전북에 최고 10cm,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취약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서부 지역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1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고 비와 눈이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휴일부터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